이 박세리 씨가 이제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골프 관련 사업에 본인 재산도 아닌데 박세리님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저도 이 기자회견 봤는데요. 박세리 씨 하면은 리치 언니라 그래서 진짜 멋있고 당당하고 항상 좀 뭔가 멘탈이 강해 보이고 되게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박세리 씨가 이제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골프 관련 사업에 본인 재산도 아닌데 박세리님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런 시도를 좀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한 걸로 보여요. 박세리 선수와 좀 친했던 기자분이 좀 이 상황에 대한 심경을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박세리 선수가 나는 진짜 안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더라 하면서 막 좀 우셨죠.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 와중에도 이제 박세리 선수께서 그 버려놓은 일을 수습을 하려고 여러 가지 막 뛰고 계시고 방송도 출연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게 살고 계시는 근황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간에는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사실은 그런 투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박세리 씨가 선수로서 되게 큰 돈을 벌어들이던 시절에도 약간 도박 중독이 있어서 박세리 씨 경기를 하는데 근처 도박장에서 좀 발견이 됐다든지 하는, 이 아버지가 좀 도박 중독이 있어서 돈을 진짜 몇백억대로 날렸다, 이런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유키즈 언더블럭인데 여기서 이제 도박 중독 관련된 정신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 영상인데요. 이거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마약 중독보다 도박 중독이 더 무섭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 영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도박 중독이 정말 무서운 게요. 그 영화 타짜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서 이제 명장면이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고니가 자기 누나 돈을 이제 날려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하면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국구 타짜인 평경장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평경장한테 도박을 배워서 이제 큰 도박판에서 이제 돈을 크게 땁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누나의 돈을 갚아주려고 이제 도박을 시작을 한 거고, 그때 이제 누나의 위자료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박을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냐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모든 도박 중독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소위 초심자의 운이라 그래서 한 번에 확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쾌감을 잊지 못하고 그 다음에도 그 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도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진짜 엄청난 도박판에서 누나 위자료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었죠.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도박을 처음에 시작한 목적을 달성을 했으니까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거의 마약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도파민이 팍 터져 나오니까 이제 이때 평경장이 너 이제 도박 끊으려면 너 손가락 잘라라 이러면서 칼을 줍니다. 근데 이게 과연 끊을 수 있는 문제인가? 사실 여기 보면 어쩔 수 없이 타짜 생활을 포기하려면 손가락을 자르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손가락을 잘려도 아예 한 손을 잘린 짝귀도 여전히 타짜로 살고 있다. 이게 그만큼 도박이 무섭다는 거예요. 소문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제 한쪽 손을 잘리니까, 오른손이 잘리니까 막 왼손으로 도박을 하더라. 두 손이 다 잘리니까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만큼 진짜 도박이 무섭습니다. 끊기가 정말 어렵고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막 수억, 뭐 수십억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엄청 입고 나서야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닫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그때는 뭐 수억, 수십억 이런 식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어버렸으니까 이게 정말 복귀하기가 힘든 거죠. 이미 가정생활은 다 파탄 나버리고 뭔가 회복을 하려면 가정의 도움이라든지 금전적인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적인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 다 망가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니까 도박 중독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임상 심리학자들은 도박 중독을 충동 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본다. 그래서 도박판에서 이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그 긴장감과 그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뇌에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 제가 이제 도박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하고 있대요. 어떤
어떤 쾌감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나를 뭔가 억제해주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이 상황에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논리적인 생각이라든지 계획을 관장하는 그런 뇌의 기능들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홀린 듯이 가서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도 비슷하죠. 이게 정말 도박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도박판에 뛰어들어서 슬롯을 한번 당기면 마음이 후련하다. 돈을 잃고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박판에 가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 그 상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가 오히려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쾌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중독이 다 비슷한데 음란물 중독 있으신 분들도 그래요. 음란물을 막상 보지 않았어. 음란물을 봐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음란물을 막상 보지 않았는데 이제 음란물을 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도박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와 어떤 제어 장치를 마비시킬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뭐 대부분 연구 결과는 도박 중독자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좀 더 우울하고 불안 수준이 높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잊기 위해서 도박에 빠져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생각해 보면 대부분 불안과 우울 수준이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오십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그 결과로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진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그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자기가 다스릴 줄을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혀놨다가 갑자기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어떤 중독적인 행위로 한 번에 파괴적으로 분출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스트레스나 감정 조절에 대해서 건강하게 해소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도박에 이제 취약한 상태가 되어서 결국 문제가 터지게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제가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20대 남자분들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홀덤펍이라고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길가 보면은 무슨 뭐 시저스 홀덤, 무슨 홀덤 이런 펍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개그맨 분도 무슨 자기가 이제 홀덤 선수가 되려고 뭐 도전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이렇게 홀덤이 제가 뭔지 알아봤더니 약간 이렇게 그냥 음식 사 먹는 술집 같은 건데 거기서 약간 취미 삼아서 보드게임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 그 게임이 약간 트럼프 게임, 카드, 포커 이런 것들을 치는 그런 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금전 거래를 하면 불법이니까 여러 가지 뭐 안주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불법적인 것들을 좀 피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술집 같은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여기 갔다가 돈 잃어서 오시는 분들 꽤 많고요. 막 적게는 몇 천, 크게는 몇 억까지도 잘못돼서 오시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그리고 문제가 이게 진짜 끊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이제 피하고 있다가도 한 몇 달 끊었다가도 이제 또 한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가서 또 똑같이 돈을 또 잃고 이제 또 끊어야지 하다가 또 돈 모일 때쯤 가서 또 잃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사행성 도박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 허용하는 그런 합법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20, 30대 남자분들 진짜 많이 옵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세리님 이 사태를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러면서 좀 대조적으로 박세리님처럼 박세리님 아버님이 박세리 선수를 키워냈다. 소위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지셨는데 그거 이상으로 유명한 분이 이분이잖아요. 손흥민 선수.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커피도 많이 사 먹고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 손웅정 감독님이시죠. 제가 이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 책도 봤어요. 근데 진짜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책 제목도 무섭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제가 알기로 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시합을 절대 못 뛰게 하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 시합을 뛰게 하면 너무 결과지상주의적인 축구를 하게 된다. 그거는 절대 애를 망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 중2 때 될 때까지 진짜 기본기 훈련만 미친 듯이 시켰다 그러죠. 뭐 트래핑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하루 종일 시켰다고 합니다. 이분도 제가 보면 보통 분은 아니에요. 진짜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 손흥정 감독님이 진짜 손흥민 선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진출하기까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 박세리님 아버님이랑 진짜 달라요.
박세리 금전 논란에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발언 재조명.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아들이 좀 용돈은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흥민이 돈은 흥민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지 하면서 선을 딱 그시고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내가 성공한 게 내 성공이다 라면서 어디 숟가락을 얹냐. 진짜 멋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거 아까 정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솔직히 손흥민 엄마였으면 저는 손흥민한테 용돈도 달라 그러고 이것저것 막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런 거 전혀 하나도 없으셨다 그러죠.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내 성공만이 내 성공이다. 그러니까 소위 자식을 자신의 어떤 트로피라든지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거죠. 여기도 보면 작은 부모는 자식을 압발하지 않은 부모다. 아이의 재능과 개성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이게 돈이 되는 걸로 아이를 유도한다. 이게 작은 부모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은 결국에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니까 자식이 나중에 잘 됐을 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너 축구 처음 시작할 때 난 너하고 축구만 봤다. 지금도 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 자체가 충격입니다. 난 지금도 너하고 축구밖에 안 본다.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의 범주를 좀 벗어나신 거는 맞는데 일단 좀 좋은 쪽으로 벗어나신 것 같아요. 이분의 발언이 좀 재조명되고 있으면서 좀 박세리님 아버님처럼 정말 평생 자식 등쳐먹다가 나중에는 자식 은퇴한 이후에도 자식 발목 잡는 그런 못난 부모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분이 이제 TV 많이 나와서 박세리와의 뭔가 특별한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의지를 하고 딸이 아버지한테 의지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건강하진 않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때 박세리님 나이가 거의 성인이 다 지나서 30대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건강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그렇다고 연애를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선수 시절 내내 연애를 계속 해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공개 열애도 하셨어요. 그래서 홍콩계 미국인 로렌스 첸 이분이 이제 골프 스쿨에서 처음 만났고 되게 오래 사귀었습니다. 4년 6개월간 사귀었는데 그 결혼을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속사정도 있었겠지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사에 나온 내용들만 좀 보면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박준철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세리도 첸을 좋아했던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끝장을 내겠다. 첸과 만나선 안 되는 이유를 쭉 나열하면서 이해를 시켰다. 그래서 둘의 만남을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웃겨요. 보면 첸이 장남이라 하루빨리 결혼해야 된다. 근데 세리는 30살이 넘어야 결혼이 가능한 상태다. 이거를 누가 결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운동선수들은 20대가 되게 중요하니까 뭐 30대 이후에 결혼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무엇보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만남을 반대를 해서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졌다. 이것도 좀 건강하지는 않아 보이죠? 그리고 또 박세리 선수의 성적 부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남자친구 사귀면서 이렇게 못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 그래요. 박세리 님이 이제 선수로서의 어떤 즐거움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개인 직업인으로서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서의 어떤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개인적인 관계의 행복이 그 이상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선수로서의 박세리만 인정을 하고 개인으로서 내 딸로서의 박세리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게 이 박수홍 씨. 박수홍 씨도 5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수홍 씨가 이제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헤어졌다. 그때 내가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에 한동안 연애를 못할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 반응이 더 웃겨요.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다는지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자식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공감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문제가 터졌죠. 박세리님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 박수홍도 친형에게 30년간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결혼이 무산이 됐다. 결국에는 이 형을 이제 그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박수홍 씨는 결혼을 하시고 자신의 원 가족하고는 이제 절연을 한 상태로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박세리님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어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의 자녀 인격체 한 사람으로 봐주지 못하고 어떤 방송인 박수홍, 골프 선수 박세리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성취에만 매몰되어서 그 성취를 계속 이뤄내고 그 성과를 가로채고 이런 식으로 착취하는 관계가 병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자식이 결국에는 결혼을 하는 게 이제 독립이 되는 건데 그렇게 건강한 독립을 해버리면 내가 착취할 대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녀의 건강한 독립을 방해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이 자식도 바보가 아니잖아. 사실은 방송인 골프 선수로서 여러 가지 대인 관계도 잘 하시고 사회적 기능이 좋으신 분인데 계속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이 가족들과 연을 끊는, 결국 관계가 파탄이 나는 식으로 이제 결과가 지어졌고, 사실 이런 관계를 맺는 부모 자식들이 정말 많은데 이 박수홍 씨, 박세리 씨는 사실 이분들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터뷰도 있고 기사도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의 문제점이 더 적나라하게 노출됐던 것이지, 저는 실제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 자식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자녀들이 결혼을 꺼리고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봐요. 그래서 좀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자녀에 대해서 소유를 하려고 하는 모습. 근데 이 소유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엄청나게 과도하게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조금만 나의 틀을 벗어나는 모습이 있으면 비판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해줄 때도 어떤 애 그 자체의 모습에 대해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아이가 이룬 성과라든지 성취, 업적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사랑해주는 모습.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면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 되겠죠. 또 사소한 실수에도 자기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나의 마음에 끌림이 있거나 어떤 나의 의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 나의 의사결정을 항상 주도해왔던 부모가 반대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자녀는 그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마치 죽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이게 실패로 끝나면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인생은 정말 끝장이 아닐까? 이러한 과도한 두려움들을 나르시시스틱한 부모들이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모들이 자식의 건강한 독립과 한 개인으로서의 인격적 성장을 방해하고 나의 착취 대상의 식민지로서 사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박수홍 씨, 박세리 씨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정말 유명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개된 일면일 뿐이지, 사실은 수많은 부모 자식들이 이러한 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나의 부모 관계, 나의 자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내 마음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